시민이 언론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아싸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보통 방송 실적이 안 좋으면 방송이 사라지기 마련인데 이분들은 아주 꿋꿋하게 시즌2로 돌아왔습니다. 언론 탄압에 맞서려면 언론인들이 똘똘 뭉칠 수밖에 없습니다. 시즌2 시작하도록 합니다. 반갑습니다. 자, 각자 소개를 돌아가면서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M본부부터 시작해 주시죠. 네, 전국 언론노조 MBC 본부 본부장 이호찬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임기가 이제 얼마 남지 않은 언론노조 KBS 본부장 강성원입니다. 반갑습니다. 과연. 네, 저는 임기 1년이나 남은 YTN 지부장 고한석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곧 천막 농성을 준비하고 있는 네, 언론노조 TBS 지부의 송지연 지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그리고 시즌2에 새로운 분을 모셨습니다. 이분은 알아서 셀프 소개를 시작해 볼 텐데요. 최영길 대표님 모셨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네. 누구시죠? 네, 앞에서 임기 이야기 하셔가지고 네. 저도 임기가 한 3개월 정도 남았습니다. 이제 되게 두근두근 되고요. 네. 네, 오늘 방송에 이제 타의 반, 억지 반으로 이제 나왔는데요. 이전 시즌에서 이진순 대표님께서 이제 상임 대표시고요. 저는 공동 대표를 맡고 있지만 약간 조력을 하는 네. 어떤 부대표 정도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어쨌든 시즌 1 잘 이끌어 주셨는데요. 시즌 2도 언론 독립과 다시 어떤 정상화를 위해서 좋은 시즌 만들도록 노력해 보겠습니다. 시즌 1 보셨나요? 네, 그럼요, 당연히. 네. 그냥 한 줄 평한다면 내가 이 프로그램의 PD라면 시즌 1의 관전평은 어떻습니까? 어땠습니까? 돌발 질문 안 하기로. 아싸! 아싸! 네. 시즌 2는 이제 대표님이 오셨으니까 어떤 점에서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을까요? 어떤 점이 더 좋아질 수 있겠다? 언론 환경이 이제 뭐 이렇게 더 나아지는 환경이 아닌 것 같아요. 네. 이제 그런데 그럴 때일수록 좀 더 여유 있고 좀 이렇게 오래 갈 수 있는 어떤 운동이 됐으면 좋겠다는 생각에서 이번 시즌 2도 네. 조금 여유 있게 좀 더 편안하게 시민들에게 다가갈 수 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듭니다. 대표님은 여유가 없으신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밸런스 게임 바로 들어갑니다. 그냥 외쳐봅니다. MBC, KBS. MBC. 야. 이동관, 유인촌. 이렇게 오래 걸립니까? 어쨌든 우리가 네. 대표님을 길림이라고 불러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의 길을 안내해주는 길림으로 애칭을 하도록 하고, 우리 KMTY는 큰 T로 해가지고 애칭을 불러보도록 할 텐데, 시즌 1이 끝나고 시즌 2까지 한 달 정도 쉬었습니다. 각자 근황 토크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하루 시간은 길지 않으니까 짧고 굵게 우선 YTN부터 시작해보도록 할까요? YTN 같은 경우에는 대주주가 바뀔 위기에 놓였습니다. 공기업 지분 30.95% 낙찰받은 기업이 나타났는데 유진그룹이라고. 네. 유진그룹 혹시 뭐 하는 그룹인지 아시나요? 유진그룹. 네. 왠지 그릇 만드는 곳인가? 좀 비슷할 수도 있네요. 레미콘 사업 하는데요. 전혀. 네. 네, 지금 그 좋아요. 안에 뭔가 네. 뭐 시멘트가 있으니까 네. 그것으로 그릇을 만들 수도 있잖아요. 시멘트 만드는 네. 곳이에요. 시멘트 등의 어떤 건축 자재를 레미콘에 넣어서 전국 각지 건축 자재로 공급하는 그룹이군요. 그게 핵심 그룹의 네, 사업이고요. 네. 거기 회장이 유경선 회장이라고 있는데 그분이 기억날까 모르겠는데 그 김광준 검사라고 있습니다. 예전에 전혀 모르겠네. 뭐 하여간 뇌물을 받으신 분이에요. 그 검사한테 뇌물을 줘서 징역형도 받으셨던 이 회장이? 유경선 회장이. 네. 여튼간에 그렇게 사연 많은 그룹인데 네. YTN의 지분 30%를 이제 인수하겠다고 방통위 이제 승인만 남겨놓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게 가장 큰 일이었고요. 저희들 시민주주 운동 와주라라고 네. 여기 있는데 이거 시작하고 있습니다. 이게 뭐 YTN에 기부해달라 이런 것이 아니고 네. YTN 주식을 사서 요즘 얼마죠? 8천 얼마였는데 최근까지 50원, 8천 상당히 많이 떨어졌습니다. 그럼 지금 또 매수해야지. 저가 매수. 이 마치 리딩방처럼 되면 안 되기 때문에요. 네. 지금 얼마까지 떨어졌어요? 5,000원대까지 많이 떨어졌다가 떨어졌네. 오늘 좀 많이 올랐어요. 반등으로. 근데 주가의 어떤 그 차익을 노리고 사시면 안 되고요. 그러면요. 네. 주주가 되어주겠다 YTN에. 네. 그런 마음으로. 그 주주가 되셨다는 분들이 제가 꽤
봤던 것 같아요. 뉴스 알키고 오늘 댓글에도 YTN 네. 주주로서 힘을 네. 보태고 있어요 네. 하시는 분들 한 커피 2잔 정도 아끼시면 그래도 2주 정도 살 수 그렇죠. 있으니까 네. 그런 마음으로 함께 해주시면 좋을 것 같고 관련된 영상이 있을까요? 그 영상도 보고 오면 좋을 것 같습니다. 바로 들어가나요? 네. 네. 결과 나왔나요? 이제 맞나요? 자, 앞에 열어, 앞에 조금만 열어주세요. 앞에 조금만 열어주세요. 되셨어요? 되셨어요? 되신 거죠? 무슨 결과는 나온 것 같은데, 예. 결과 나왔다고요? 한세가 없어서. 결과 나왔나요? 혹시 어디서 오셨나요? 무신 쪽이신가요? 이상해도 너무 이상합니다. 매각을 결정할 때 언론 장악을 위해서 자본에 YTN을 넘기려는 시도일 뿐입니다. 그래서 그 이익을 어떤 세력들이 누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유진그룹이 보도 전문 채널 YTN의 공공기관 지분 매각의 최종 낙찰자로 선정이 됐습니다. YTN 공공기관 지분 매각 자문사인 3일 회계법인과 방송업계 등에 따르면 입찰 참가 신청서를 제출한 유진그룹과 한세실업, 원코리아 미디어홀딩스 등 3곳 가운데 유진그룹이 최고가인 3,199억 원을 써내 YTN 지분 30.95%를 인수하게 됐습니다. TN 그 낙찰 낙찰. 예. 과정. 공기업들이 지분을 내놓은 거잖아요. 그 지분을 유진그룹이 사게 된 겁니다. 근데 원래 저기 한세 얘기가 많았었잖아요. 그리고 막판에 통일교 자본도 그래서 3파전이었죠. 네. 한세 실업 같은 경우는 유지는 사실 조금 의외. 의외의 결과이기도 하잖아요. 그게 전혀 예상하지 못했어요. 유진그룹이 될 줄은. 한세실업은 뭐 대통령실의 김대기 비서실장과 친분 때문에 될 거란 유력했다는 얘기가 있고, 특히 통일교 같은 경우는 돈이 워낙에 많아서 통일교의 셋째 아들 문선명 총재의 셋째 아들이 YTN 인수하겠다고 나섰거든요. 근데 의외로 가격을 굉장히 낮게 썼어요. 아마 방통위에서 본인이 낙찰 받아도 방통위에서 승인이 안 될 거다, 이 판단 때문에 아예 포기를 했던 완벽한 걸로 시장 논리가 적용됐다고 보시는 거예요? 시장 논리 적용 안 됐죠. 너무 싼 가격이다. 싼 가격도 아니긴 한데 네. 그렇다고 해서 자유 경쟁에 맡긴 것도 아니에요. 통일교가 스스로 거의 포기 당한 것처럼 보이거든요. 그럼 오히려 그러면 유진보다는 통일교에 갔으면 좋았을 뻔했다는. 아니 그런 것은 절대 아니죠. 어디에도 가는 것은 싫어합니다. 네. 네. 하긴 강제 매각이나 네. 다름없는. 아 그리고 제가 진짜 강조하고 싶은 게 YTN 지분 30%의 주인이 바뀌었을 뿐이에요. 대주주 원오브 댐이에요. 대주주가 바뀌었을 뿐이지 네. YTN이 뭐 영업이 안 좋아서 망해가지고 어디 팔려 나가고 뭐 망국 뭐 이런 거 아닙니다. 맞습니다. 지금 불의 전차님이 한 1년 후 또는 100년 후에는 오르지 않을까. 그래서 2개 정도 사보고 싶다. 네, 고명성님은 처음으로 들어왔습니다 하면서 언론아스 응원해 주신다고 했고, 그럼 KBS 다음으로 이제 근황 좀 얘기해 주시죠. 저희가 시즌 1 마지막 방송한 게 거의 한 달 반 정도. 네. 너무 많은 일들이 있었어요, KBS는. 아, 그래요. 예, 그 이제 전임 사장이 해임이 됐죠. 해임이 됐고, 사실 또 이제 그 효력정지 가처분이라는 절차도 있었고, 이제 물론 결과론적으로는 저희 기각됐습니다만은, 그러면서 이제 사장 선임 절차에 있습니다. 11월 7일 아마 국회 청문회를 지금 앞두고 있는 상황이고, 뭐 이미 언론에 많이 났기 때문에 이미 용산이 점찍은 낙하산 후보 박민 씨가 지금 이제 단독 후보로 있는데, 그 과정이 매우 그 의심스러운 정황들이 많았죠. KBS는 이제 이사회가 그 사장을 최종 임명 제청을 하는데, 그 과정에서 이사회가 만든 여러 가지 규칙이라든지 원칙들을 스스로 다 깨버렸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 그리고 이 박민 후보 개인의 공영방송 수장으로서의 매우 부적격한 의혹들, 이런 것들이 지금 많이 나오고 있어서 이런 것들 저희 계속 지금 예의주시하면서 찾아보고 있고, 또 하나 정치 권력으로부터의 탄압 플러스
이 사장 선임 외에 이제 수신료 분리고지가 사실 좀 임박을 했어요. 이제 임박을 해서 분리고지. 이게 실제적으로 적용이 됐을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아마 그 재원에 상당한 또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데 한정과의 이제 실무 협상 단계에서 조금 시간이 딜레이되고 있는 모습들은 감지가 되나 네. 여전히 이제 수신료 분리고지는 좀 헌법재판소에서 좀 신속하고 합리적인 판단이 좀 필요한 부분인 것 같고요. 그래서 저희가 왜 시즌 1에서는 그 운동을 계속했지 않습니까? 빨리 그 결정 내려달라고 네, 저희 청원. 탄원했는데 네, 탄원. 공개 변론이라는 제도가 있습니다. 이런 사회적 이슈에 대해서 공개적으로 변론 과정을 통해서 좀 국민들이 보고 또 헌법재판소가 그걸 받아서 신속한 판단을 내려주십사 네. 하는 그 공개 변론 또 탄원 운동을 좀 시작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다음 기회에 좀 저희가 설명드릴 수 있으면 하고 내일 그 관련된 이제 기자회견을 헌법재판소 앞에서 준비 중에 있습니다. 근데 저는 되게 놀랐던 게 약간 박민 이름이 이른바 찌라시라고 하는 뭐 지라시라고 하는데 몇 달 전부터 돌았었잖아요. 보통 이렇게 돌면 사실 안 돼야 거의 안 되는 거고 아니면 뭐 자가발전이나 뭐 이런 거에서 돌리는 거 아닌가 싶었는데 어떻게 이사회 과정을 다 하면서 억지로 해서 결국 그 박민이 사장이 되는 거 보면서 또 그 자체가 그러니까 정해놓은 사람을 결국엔 낙하산으로 떨어뜨리기 위한 이게 한 3주 안에 결정이 된 거죠. 해버린 거죠. 예, 맞습니다. 한 달도 안 된 기간 안에 맞아요. 결정이 된 거예요. 그럼 내부 구성원들은 좀 어떤 상황이에요? 이런 새로운 대표가 왔다고 하면? 그러니까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이 수신료 분리고지라는 게 워낙 사실 좀 큰 이슈가 되다 보니까 일말에 이제 어찌됐건 간에 그 박민 새 사장이 왔을 때에 이 수신료 분리고지에 대한 좀 일종의 저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일말의 기대감이 있는 것들도 이제 감지는 되는데 사실 그렇게 보면 안 되는 부분이 이거는 어찌됐건 간에 수신료라는 걸 흔든 자체도 문제지만 그렇게 재원이 흔들리면 다음에 어떤 정권이 와도 그럼 앞으로 공영방송은 재원 흔들고 마음대로 앉힐 수 있는 거예요. 그 이사회 11명 있지만 6명만 두지 그 뭐하러 11명씩이나 둡니까? 6명이 그냥 그 손 들어버리면 끝나는데요. 박민 사장 지원서 보면은 1TV에 대한 계획만 있고 2TV에 대한 자기가 어떻게 하겠다는 계획이 없어요. 아 진짜요? 그럼 어떡해요? 그리고 실질적으로 그 경영 계획서에 보면 저는 가장 지금 뇌리에 꽂혀 있는 게 대국민 사과를 하겠다는 겁니다. 대국민 사과. KBS가 성찰에 연장해서 대국민 사과 필요한데 지금 여의도 18번지에 아직도 그 조화들이 둘러쳐져 있거든요. 저는 그 세력들에게 허리 굽혀야 되는 그런 대국민 사과면은 그거는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런 사과를 해서도 안 되는 것이고. 그거 치운다고 하지 않았어요? 월말에 뭐 치운 뭐 10월 말 얘기가 있었는데 아직까지 11월 1일인데 여전히 지금 그런 상황입니다. KBS가 국민의 방송이 아니라 박민의 방송이 된다. 막아야죠. 그렇게. 네, 좋습니다. 자, 그럼 MBC 근황 토크 좀 들려주시죠. 근데 이게 거의 한 달 반 만에 보는데 네. 또 매주 보다가 또 한 달 반 못 보니까 약간 서운하기도 하고 약간 그립기도 하고. 뉴스로 많이 뵀어요. 이 세 분은 같이 뭉쳐 다니니까 진짜 마음이 편하더라고요. 근데 아까 대주주 그거 할 때 MBC 안 보여서 좀 속상하네요. 가끔 유닛으로 활동을 하기도 하고. 참 쌍둥이처럼 이 네 분은 같이 좀 화면에 잘 붙어 다녔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혼자 한 날도 있었는데 YTN 기자회견 때 그런 부담도 있으니까. 좋습니다. 어땠습니까? MBC 근황 무슨 일 있었습니까? MBC 같은 경우에는 이제 최근에 이제 어제랑 오늘 이제 어찌 보면 뭐 지금의 약간 담비 같은 좀 좋은 소식이었는데 그 권태선 박문재 이사장이라고 이제 MBC의 최대 주주, 이제 방송문화진흥회 이사를 바꾸면 MBC 경영진을 해임시킬 수 있는 그걸 위해서 지금 박문진의 이사장과 이사진 교체하는 시도들이 있었잖아요. 네. 권태선 이사장이 해임이 됐고 그것을 집행정지 신청을 해서 1심에서 서울행정법원에서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죠. 근데 이동관 방통위가 못 받아들이겠다 해서 항고를 했어요. 네. 그래서 서울고등법원으로 갔는데 이게 기간이 되게 좀 길어져 갖고 혹시 뒤집히나? 그리고 들리는 얘기들로는 뭐 용산이나 뭐 이동관 측에서는 바뀐다라고 좀 자신하고 있다는 좀 얘기도 들리고 해서 좀 불안했었는데 어제 서울고법에서 집행정지 다시 한번 재확인하는 결정을 내렸고 같이 한 명 똑같이 해임됐던 김기중 이사에 대해서도 오늘 서울행정법원이 해임 집행정지 결정을 내렸어요. 그러니까 법원 판결 내용들 보면 이 이사회를 통해서 결정한 사안들인데 왜 그 이사 2명에게만 책임을 묻는 그것이 좀 근거가 부족하다. 그리고 방통위가 제시한 어떤 소명 자료들이 사실
그렇게 구체적이지 않고 해임될 사유로 보기 어렵다라는 것들이 있었고 고법에서는 더 아예 명시해갖고 이런 부분들이 나와요. 그러니까 이 방통위가 이제 권태선 이사장에 대해서 공공기록물 관리법이랑 감사원법 위반 혐의를 얘기했는데 네. 이건 검찰이 수사에 착수하였을 뿐이다. 그리고 MBC 자료를 이제 확보를 못하게 했다라는 게 이제 방통위 쪽 주장인데 이건 MBC를 통해서도 직접 확보할 수 있는데 이걸 왜 권태선 이사장에게 책임을 묻냐. 그래서 이거는 감사 지연을 방문진의 탓으로 돌리고 있다. 이런 표현까지 법원 결정문에서 이런 표현 사실 잘 못 들어본 표현들인데 그만큼 이제 법원이 봤을 때도 이 방통위의 이사 해임 절차들이 너무 무리했다라는 것들이 명확하게 좀 나와 있어서 네. 일단은 뭐 약간은 시간은 번 것 같아요. 이분들의 임기가 언젠데요? 내년 8월. 아, 네. 그러면 2명을 바꾸려고 했는데 2명을 못 바꾼 못 거죠. 바꿨다. 네, 네. 이렇게 심플하게 얘기하면 아, 제일 네네. 좋습니다. 좋습니다. 그럼 TBS 근데 그래서 또 하나 있어요? 더. 근데 이렇게 해서 법원에서 2번이나 이제 부당하다로 네. 결정을 내렸는데 오늘 이동관 방통위원장은 납득하기 어렵다. 그것도 그래서 부당하다. 한 번 더 재항고를 검토해 보겠다 해서 이걸 또 대법까지 가져가겠다라고 하려고. 그걸 검토해 보겠다 이런 얘기를 하고 있어서 그럼 이런 과정에서 이 권태선 이사장을 비롯한 또 한 분이 계시면 네. 이분들은 일을 할 수 있는 상황입니까? 아니면 아예 그 업무에서 배제되는 거예요? 권태선 이사장은 저번에 이제 집행정지 결정받고 다시 이사장으로 복귀한 상태였고 아. 김기중 이사는 해임돼서 일을 지금 한동안 못 하고 있다가 이제 오늘 집행정지 결정으로 복귀를 다시 하게 되는 복귀하고 거죠. 있고. 그러면 그 김기중 이사 후임으로 들어왔던 이사가 있었지 않습니까? 후임을 안 뽑았죠. 김기중은 권태선 이사장 후임으로 김성근 이사를 뽑았다가 거의도 이제 그 효력 정지가 됐었고 그렇게 되니까 김기중 이사의 후임은 뽑지 그러면 않고 지금 놔두고 방문진은 있었죠. 9명 체제가 유지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8명 체제였다가 오늘 김기중 이사가 그래서 집행정지 9명 결정되니까 체제로. 다시 9에서 예. 네. 야권 추천이 지금 6명, 여권 추천이 3명인 구도를 좀 유지하게 됐죠. 유지하고 있군요. 내년 8월까지. 근데 뭐 봐야죠, 중간에. 네. 자, TBS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TBS 어떤 이슈가 있습니까? 일단 TBS는 자신감이 좀 결여돼 있어요. 저부터가. 네. 그리고 우리 빼고 다 행복해 보인다는 그런 느낌입니다. 뭐 같이 탄압을 받고 있는데 유독 네. 네. 회사가 팔렸다는데 뭘 행복해 회사가 팔린 것도 오히려, 부럽더라고요. 네. 3,200억에 팔린 걸 보면서 좀 부럽다는 생각이 별게 다 했는데요. 부럽네. 저희는 지금 솔직히 오늘 두 분이 해고 아이고. 처리가 됐고요. TBS 네. 직원분들 중에 2분이 해고를 당하셨습니까? 네. 왜요? TBS 사태 이유가 이후에 뭐예요? 첫 해고입니다. 그 이유는 전 전략기획실장과 전 라디오 본부장인데요. 네. 뭐 편파 방송으로 인해 지금 같은 경영 악화를 가져온 책임을 물어서 네, 해고를 당했습니다. 근데 제가 슬픈 건 뭐냐면 뭐 이분들의 책임이 없다고 할 수는 없겠지만 그래도 해고라는 거는 되게 무거운 건데 만약 이분들의 잣대로 해고를 한다고 하면 저는 공영방송에 있는 분들 거의 다 해고를 당해야 할 수밖에 없어요. 기준이 뭐냐면 그겁니다. 부실 그 심의를 통해 자기 뭐 불성실 뭐 이런 걸로 걸었더라고요. 네, 그래서 제가 사실 직접 모시고 있던 상사분께서 이렇게 해고를 당하니까 그런 분도 좀 아니 근데 마음이 이게 아프고. 남의 일 같지 않은 게 네. 지금 이제 어떻게 보면 윤석열 정권 들어서 사실상 거의 처음에 해당하는 이제 해직 언론인들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건데 과거 우리가 겪었던 네. 그 KBS도 이제 그런 불안감들이 되게 팽배해 있는 거예요. 이게 이제 새 경영진이 왔을 때 너무나 우리는 TBS랑 비슷한 수순을 가고 있잖아요. 재원을 흔들고 그 리더십을 바꾸고 그 바뀐 리더십이 와서 하는 행태들이 뻔한 거기 때문에 그게 이제 비단 TBS만의 문제가 아니라 아마 언론 전반에 네. 충분히 이제 퍼져 나갈 수 있는 거여서 참 그 감정이 애매하네. 그 지부장님 그 심정도 이해는 되지만 네. 또 한편으로는 지금 공영방송 전반에 이게 닥쳐온 좀 위기고 그 위기감이 그러니까 경영 악화를 자기들이 시켜놓고 그치 경영 악화가 되는 상황을 만들어 놓은 거잖아요. TBS도 조례 폐지하고 KBS도 수신료 분리징수해서 재원을 약화시킨 다음에 경영이 어려워졌으니까 또 다른 조치를 취하겠다. 근데 그 해고된 두 분이 결국에는 그 김어준 뉴스공장 만드는데 관여했다고 그런 거 아니에요? 뭐 그런 거죠. 네. 그때 요직에 있던 인물들이었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방송 내용은 논란이 있어도 경영 악화는
그 프로그램 불러온 게 아니라 경영에 엄청나게 도움을 줬던 프로그램들이잖아요. 그쵸. 뭐야 뭐님께서 질문이 있으신데 다 같은 언론인인데 결국 칼날은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언제 누구한테라도 겨눌 수 있는데 왜 언론인은 모두 함께 힘을 모으지 않는 건지 MBC 겨냥하기 시작할 때부터 예상하셨을 것 같은데 그때 재빠르게 모여가지고 탄압이다 외치고 더 똘똘 뭉치고 했으면은 조금 결과는 달라지지 않았을까 또 이런 시민분들의 의견이 있었습니다. 지금이라도 뭉치려고 여러분 시즌2로 돌아왔으니까 그리고 끝까지 아직 끝나지 않았습니다. 네, TBS. 그리고 저희가 감사가 서울시 공무원 조사팀이 어제 와가지고요. 뉴스공장 PD와 전 뉴스공장 PD와 그다음에 신장시의 신장개업 PD들을 조사하고 갔습니다. 그러니까 그것도 처음 저희 하는 광경인 것 같아요. 서울시에서 방송 내용을 이유로 서울시에서요? 네 공무원이 와서 근데 그런 권한이 있어요? 지자체가? 권한이 저는 없죠. 아니 행정감사는 의무적으로 합니다. 지자체가 관리 감독의 책임이 네, 있죠. 관리 감독을 합니다. 근데 행정감사를 할 수는 있죠. 근데 저희가 방송 내용을 가지고 김만배 관련된 그런 녹취록 관련 보도인데요. 그런 경우는 정말 초유의 사태고요. 있을 수 없는 일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또 저희 희망퇴직을 지금 받고 있습니다. 희망퇴직 네, 신청. 10월 30일까지 희망퇴직을 받았는데 저랑 친한 동료들이 희망퇴직을 썼더라고요. 네, 더 이상 TBS에 더 이상 희망을 갖지 못하겠다라는. 그래서 굉장히 우울한 상태고 솔직히 저도 좀 되게 우울감이 되게 많이 느껴지는 상황입니다. 네. 그럴 것 같아요. 희망이 보이지 않고 더 상황이 안 좋아지고 이런 상황이다 보니까 네. 뭔가 시즌2를 하면서 희망까지는 아니더라도 길님께서 길을 좀 터주셔야 됩니다. 지금 네. 지금 출연하시고 20분 동안 말을 30초도 안 하시면은 어떡합니까? 이제 다음 주제를 네. 우리 길님께서 설명해 주시기 바랍니다. 방송 3법 이거 어떻게 돼가고 있고 이건 뭐고 네. 어떻게 돼가고 있습니까? 방송 3법 이런 이제 사태가 나올 것 같아서 제가 공부 좀 하셨습니까? 힘들다 그랬는데 네. 네. 사실 준비한 것들을 안 물어보신 것도 있어요. 네, 죄송합니다. 네. 일단 방송 3법이 이제 직회부로 이제 간다는 이제 보도가 나왔는데요. 이 직회부가 사실은 어떤 거냐면 네. 방송법이나 이러한 이제 방송 관련된 제도들을 담당하는 상임위가 있어요. 네. 이제 근데 거기서 이제 개정하겠다라는 어떤 법이 통과가 됐어요. 그 상임위에서. 근데 이게 사실 법률적인 검토를 받는 단계가 또 있거든요. 그게 이제 법 관련된 상임위가 있습니다. 이제 거기서 상임위장이 지금 여당이 이제 상임위장이 있어요. 네. 그래서 이 좀 통과 좀 시켜주십시오라고 올렸을 때 그것을 통과를 시켜주지 않거나 거부하거나 지금 보류하고 있는 상황이 너무 오래된 거죠. 그래서 네. 이제 이럴 때는 이제 본회의에 바로 또 이렇게 올릴 수가 있습니다. 이제 그것을 한 것이죠. 이제 야당이 이제 의석수가 있으니. 야당이. 네, 그래서 이제 그것을 이제 본회의에 올리니까 여당에서 이제 스탑을 이제 하려고 한 거죠, 클레임을. 근데 그게 이제 기각이 된 거예요. 그래서 이제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는 뭐 타당한 이유로 직회부로 올라간 것이다. 그렇게 된 것이죠. 그래서 여당의 스탑을 기각했다. 그렇죠. 아, 네. 그래서 이제 야당 민주당이 이제 방송법, 그 다음에 이제 방문진법, 그리고 이제 EBS 이제 교육방송법 이 세 가지를 묶어서 방송 3법이라고 그럽니다. 주요한 내용은 일단은 정치적인 어떤 독립성 이런 것들을 이제 강화하겠다는 것입니다. 워낙에 지금도 문제가 되는 것이 어떤 대표를 뽑거나 어떤 이사진을 뽑을 때 정치권의 어떤 입김이 너무 강하잖아요. 네. 이제 그것을 약간 좀 차단하기 위한 그러니까 계속 이제 시민들과 원했던 것이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제 개선시키기 위한 법이 방송 3법이다. 어떻게 보면 방송 3법이라고 하면 되게 좀 전문적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네. 어떻게 보면 방송 독립법 뭐 이런 식의 표현도 괜찮을 것 같아요. 근데 이 법들이 실효성이 있습니까? 사실 헌법에도 이미 언론의 자유가 보장되어 있지만 지금 윤석열 정부는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아서 그냥 불도저처럼 밀고 나오는데 이 방송 3법이 만약에 국회를 통과하면은 실효성이 있다고 보시는 겁니까? 일단 아니면 그 방송 3법의 주요 내용이 네. 이제 방송사를 관리 감독하는 이사진을 지금은 정치권의 국회에서 대부분 가맹적으로 국회와 네. 대통령실과 여야가 추천하는 구조인데 이거를 추천 단체를 다양화시킨 거예요. 그러니까 정치권의 입김이 바로 들어가지 않게 그렇게 만든 법안인데 이제 국민의힘은 그걸 반대하고 있는 거고 네. 결국엔 지금의
정치권의 입김, 자신들이 여당이니까 자신들한테 정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 자신들의 입맛에 맞는 경영진을 바꾸겠다라고 하는 심산이라서 맡고 있는 건데 네. 법이 제대로 통과되면 사실 되게 큰 영향력은 있어요. 근데 문제는 윤석열 대통령이 이거에 대해서 거부권을 행사하겠다라는 방침일 수가 있어서 그게 문제인 건데 거부권을 행사하면 영원히 이거는 통과가 못 되는 거부권 거예요? 행사하면 국회로 다시 돌아와서 3분의 2 이상이 동의해야 다시 통과가 국회의원이? 돼요. 근데 그 그런 200명, 상황은, 네. 200명 쉽지가 정도가 않죠. 이거를 찬성해야 되는 건데 지금 여야 구도가 200까지 야권이 갖고 있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상 대통령이 거부하면 통과가 못 되는 거죠. 이게 실효성이 그 KBS2에서 사실 이번에 저는 증명됐다고 보거든요. 네. 아까 사장 해임시키고 새 사장을 임명 제청하는 과정에서 네. 기한이 조금 늘어졌지 않습니까? 그게 왜 그러냐면 소위 말하는 이제 여권 이사 6명이 만들어졌어요. 숫자가 네. 과반 이상을 차지하는. 근데 여기 안에서 분열이 생겼어요. 여권 한 여권 명이 안에서. 막 네, 나가버리는 한 명이 네. 마지막까지 무슨 이유에서인지는 모르겠으나 박민은 절대 안 됐다는 거예요. 근데 그 끝까지 버텼으면 되는데 결국에는 뭐 어떤 식으로 굴복을 한 것 같은데 네. 이런 거죠. 이게 약간 그 산수노름이 돼버리는 게 6명이 확실하게 여권 편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안에서 분열이 일어나니까 사장을 선출하지를 못하는 국면까지 가버렸지 않습니까? 네. 근데 이게 21명으로 그 숫자가 훨씬 늘고 그 21명의 숫자가 지금보다는 훨씬 다양성을 반영을 한다면 네. 그 지금처럼 그냥 정권에서 내려꽂는 사장을 하기에는 훨씬 힘들어지는 구조가 지금보다 되죠. 힘들어질 예. 것이다. 이거 설명해 주세요. 왜 송곳이에요? 어디가 송곳이에요? 좀 들어주세요. 네. 어디예요? 봐봐요. 저희가 오늘 나온 거네요. 네. 아니 저희가 송곳이라는 저희 그 항상 내는 이 타이틀이고 이거는 저 이제 이 박민입니다. 낙하산 낙하산이고 국회 앞으로 떨어졌어요. 국회 앞으로 떨어져서 오늘 저기 뉴스타파 보도를 따르면 네. 여당 국회의원들을 이렇게 다니면서 90도 폴더 인사를 하고 다닌 거예요. 청문회 잘 봐달라고. 여당 의원들한테? 야당 의원들한테도 문자 메시지를 보냈대요. 박민이? 근데 야당 의원들은 뭐 이런 경우가 있냐 다 거절했는데 네. 여당 의원들이 이렇게 만나고 다닌 거예요. 아니 정치적인 독립을 스스로 수호하고 지켜야 되는 공영방송의 수장 후보가 지금 이러고 다니는 겁니다. 그래서 방송 3법을 아까 제가 방송 독립법이랬는데 방송 정치 독립법이 더 정확한 말인 것 같아요. 정치 독립법. 네, 이게 사장 대표를 뽑는 과정에 어쨌든 다양한 이 정치권이 아니라 관련된 단체들, 시민사회들 이런 부분들이 이제 개입할 수 있게 이제 문을 열어주는 것이죠. 하지만 윤 정부 내에서는 쉽지는 않을 것이다. 거부권을 계속 행사했을 경우에. 근데 어쨌든 윤 대통령이 강서구청 선거 패배 이후에 네. 이제 국민은 무조건 옳다 뭐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고 네. 계속 뭐 혁신하겠다고 얘기하잖아요. 그게 사실 시험대라고 보이거든요. 이거를 방송법이 국회를 통과됐는데 대통령이 거부한다? 그럼 그 뭐 국민의 말이 무조건 옳다라는 그런 것들이 다 결국은 쇼잉이다라는 것을 증명하게 되는 거라서 네. 조금 다시 한번 정말 진지하게 생각을 좀 해봤으면 좋겠어요. 네. 지금 이동관 방통위 탄핵에 대한 얘기가 야당에서도 나오고 있고 언론인들 사이에서도 나오고 있습니다. 이 어떤 부분이 이렇게 요구가 돼서 하면은 실행을 할 수 있는 겁니까? 이 탄핵이? 결국에 이제 국회의 몫이긴 한데 네. 어쨌든 장관급의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탄핵이기 때문에 국회의 몫이긴 한데 이제 지금 아까 쭉 설명하셨던 이제 MBC 박문진의 권대선 이사장 뭐 해임 이런 것들이 다시 무효화되고 하는 것 가처분이긴 하지만 이런 것들이 사실 이동관 방통위 체제에서 했던 매우 잘못된 것들로 증명이 되고 있지 않습니까? 네. 이런 것들이 이제 켜켜이 지금 쌓이고 있는 것이고 네. 그래서 이런 것들이 충분히 이제 저는 방통위 위원장에 대한 탄핵 사유로 작용할 수 있는 것이고 결국에는 언론 노조에서도 오늘 이제 그 성명을 냈습니다. 뭐라고요? 이동관 이제 탄핵을 해야 한다. 그리고 이제 이미 이동관 체제는 탄생 때부터 그 불능의 상태였고 부적격의 상태였지 않습니까? 네. 태어나서는 안 되는 방통위 체제가 만들어졌기 때문에 이제 그 탄핵 카드가 이제 나오는 것이고 언론 노조에서는 대대적으로 100만 저희 서명운동에 이제 돌입을 해서 이거는 국민적 여론이 반드시 뒷받침돼서 네. 꼭 정말로 이 방통위 체제를 해체해야지만 이 공영방송과 미디어 산업 전반이 살 수 있는 일종의 기회가 된다고 보거든요. 저는. 그 이동관의 탄핵을 위해서도 국회 동의에 3분의 국회에서 2가? 탄핵을 3분의 2가 필요한 거예요? 절반요. 절반만 있으면 돼요? 150 이상만?
장관 탄핵인데 지금 민주당 의석으로만도 가능합니다. 충분한 거예요? 그러면은 안을 올리면 되잖아요. 그렇죠. 네. 올리면 되죠. 근데 이제 올리기 위해서 어떤 국민적인 여론 형성들을 좀 이렇게 해나가려고 하는 거고, 우리가 시즌 1에서 그렇게 얘기 많이 했듯이 국정원 직원들이 방송장악 시나리오의 배후로 사실 이동관을 지명한 내용들이 다 있는 건데, 검찰 수사 보고서 통해서 그런 사람을 방통위원장의 임명 자체가 사실 잘못됐던 건데, 탄핵은 하려면 이제 장관이 임명된 다음에 벌어진 일들로 탄핵을 시킬 수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때 우리가 김효재 직무대행 체제에서 뭐 이동관 들어오기 전에 피 묻힐 일들 다 하고 간다고 이제 무리수를 엄청 많이 뒀던 거잖아요. 근데 이동관 방통위원장 퇴임 이후에도 MBC 이사진 교체해서 부당한 조치들이 법원의 결정으로 확인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사유들을 쌓아서 이제 탄핵으로 좀 가려고 하는 건데, 그러려면 이제 국민들의 지지가 지금보다는 좀 더 많고 관심도 좀 늘어나야 되는 상황이죠. 탄핵이 이제 과거에 이제 이동관 장관이 이렇게 했던 것들에 대한 책임 추궁도 있지만, 사실은 앞으로 다가올 일들, 이제 그가 수행할 어떤 업무로 인해서 공영방송뿐만 아니라 미디어에서 어떤 언론에 대한 지형이 굉장히 이렇게 무너지는 것들에 대한 사전 방지 차원이 사실은 굉장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어쨌든 YTN의 어떠한 이 사용화 작업도 방통위의 어떠한 허가 절차가 있어야 되거든요. 그리고 앞으로도 이제 8월 이후나 이제 이후에도 이제 사실 뭐 방문진도 안전권이라고 할 수는 없죠. 다 언제든 계속 공격이 들어올 수 있어요. 그러한 어떠한 빌미나 어떤 계기들이 좀 이렇게 클리어하게 할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도 이 안건은 굉장히 중요하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좋습니다. 그때 우리가 그 방통위가 원래 5명 체제인데 3명이었는데 3명 중에 2명만 갖고 계속 의결한다고 막 문제라고 얘기했었잖아요. 지금은 아예 2명이에요. 그러니까 대통령이 추천한 이동관, 이상인, 방통위원 2명이, 원래 5명이 정상적인 체제인데 2명이서 지금 모든 결정을 다 하고 있거든요. 알겠습니다. 그렇다면 그 탄핵이 너무 늦어지지 않았으면 좋겠습니다. 지금 TBS가 이렇게 망가져가는 걸 보니까 더 힘을 낼 수 있으려면은 탄핵이 오래 걸리지 않았으면 좋겠고, 오늘의 메인 토크 드디어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300분 넘게 함께 해주시고 있고, 오늘의 메인 주제는 바로 검찰 놀이터가 된 한국 언론입니다. 우리 길님께서 이거 어떤 내용인지 이 주제 좀 간략하게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구체적인 내용은 이제 우리 패널들과 같이 이야기 나누면 될 것 같고요. 일단 오늘 메인 주제는 검찰과 관련되는 겁니다. 네. 제가 사실 준비해온 5자 글자가 있는데 우리 시나리오 작가님께서 준비해오라고 그래서 했는데 아까 패싱 됐어요. 해보세요. 그게 이제 이 주제랑 관련이 됩니다. 뭡니까? 그래서 매장탄 검사 이런 게 매장탄 검사. 네. 뭐야? 이게 이제 매판, 장악, 탄압, 검열, 사형화, 이게 이제 지금 언론 상황을 이제 나타내는 현상들 하나씩 이제 말한 건데요. 그 앞글자를 딴 겁니다. 근데 따다 보니까 검사로 이야기가 끝이 나요. 매탄이 뭐야? 매판이 사실 뭐냐면은 이게 외세 세력이 이제 침략하러 오잖아요. 어려운 말 쓰신 거죠? 지금 이거 한말이에요? 매판이요? 매판. 네. 저만 모르는 거죠? 지금 이거 요즘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매판? 거의 안 쓰는데. 저도 한 30년 만에 들어보네요. 판매한다? YTN 같은 경우? 그런 건데, 이게 뭐냐면 외세가 들어오면 뭐 이렇게 정치 경제 이득을 취하려고 다 팔아버리잖아요. 근데 그게 가능하게 해주려는 중간 사람들이 있어요. 그걸 부역자라 그래요. 그거를 매판이라고 그럽니다. 매판, 부역자들, 매판. 지금 많은 어떠한 상황에서 이제 검찰 권력이 작동하기 위한 어떠한 매판들이 있다고 저는 보는 거죠. 그냥 권력이 작동하기 위해서는 그것들이 실현시킬 수 있는 장치들이 필요한데 그 부역자들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매판이 이제 있고요. 장악은 지금 우리 TBS 사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바로 이게 장악 상태거든요. 왜냐하면 어떠한 것들을 할 수 없게 만든 상태인데 이제 장악인데, 공영방송에 이제 이러한 모습이 안 나가기 위해서 저희가 지금 이런 방송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탄압은 이제 검사가 직접 압수수색이나 이런 것들을 하는 것이죠. 검열은 지금 이제 가장 크게 대두되고 있는데, 모든 비판적인 뉴스를 가짜 뉴스화 시키는 것들이 이제 검열의 한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사용하는 YTN인데, YTN은 사용화가 이게 외국과 다른 이유는 이익을 위해서 시장 논리로 작동을 해요.
뭐가요? 어디가요? 외국 우리나라가? 외국 같은 외국은 거예요. 언론이 왜냐하면 이게 뭐 수익이 안 나니까 사용화시키면 이제 수익이 날 것이다. 그래서 사용을 해라. 그런데 이번에도 YTN이 입찰 끝나니까 주가 확 떨어졌지 않습니까? 이게 시장 논리에 반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 이거는 사용화는 프라이빗이제이션이 뭐냐면 권력의 사용화를 위한 거예요. 그래서 YTN의 사용화는 굉장히 특이하다. 오히려 싸게 만들어가지고 그래서 이제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있게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매장탕 검사 이렇게 할 수가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 사실은 사법적 권력이 들어가는 가고 있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것이죠. 네. 그래서 아마 이제 그런 내용으로 우리 지금 이야기를 좀 하고자 하는 것 같습니다. 좋습니다. 그러면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정말 저도 뉴스에서 많이 보기도 하지만 낯선 게 기자들에 대한 그리고 뭐 뉴스에 대한 압수수색, 기자들에 대한 고소고발 이 윤 정권하에 지금 고발된 언론사와 기자는 어느 정도 있는 겁니까? YTN 같은 경우는 네. 제가 세봤는데 이게 대표이사부터 뭐 보도국장, 보도제작국장, 부장까지 다 걸기 때문에 수로 따지면 한 18명 정도 돼요. 근데 YTN만 해도 그런데 이제 실질적으로 수사를 받는 사람 기자들은 네. 총 2건. 첫 번째는 방송사고 관련해서 명예훼손이라 그래서 3억 손배소 들어온 게 있고요. 네. 두 번째는 검증보도, 인사검증보도를 했거든요. 네. 부인이 인사청탁과 함께 2천만 원 받았다가 다음날 바로 돌려줬다고 했는데 그 브로커가 YTN에 전화해서는 전날 안 돌려받은 거 아니고 2달 뒤에 받았다라고 한 그런 내용을 보도했더니 악의적이다라고 해서 5억 하고 또 고소하고요, 명예훼손으로. 네. 해서 경찰 조사 받고 뭐 그러고 있죠. 네. 이게 여기 보니까 검찰 놀이터가 된 한국 언론 뭐 이런데 네. 사실 대한민국 자체가 검찰 놀이터가 된 것 같고요. MBC 같은 경우는 압수수색 들어왔잖아요. 그래서 네. 저희도 압수수색을 경찰에 한번 신청을 압수수색 영장을 신청한 적이 있어요. 네. 근데 그런 압수수색 영장 신청도 진짜 거의 처음 보는 것 같아요. 방송 사고를 빌미로 네. 경찰이 압수수색을 한다고 한 거라서 그 압수수색하는 검찰의 수사의 근거는 뭡니까? 뭘 잘못했기에 뉴스룸을 뭐 기자들을 압수수색하는 거예요? 지금은 명예훼손이 누구의 많이 걸리고. 명예훼손이요? 우리 지금은 일단 대통령에 네, 대한 대통령이 명예를 훼손했다라고 해서 그 뉴스타파 보도 이후에 네. 그 관련한 내용들을 쭉 하면서 압수수색 대상을 넓혀가고 있는 거고 네. MBC 같은 경우 예전에 이제 한동훈 장관의 인사청문 보고서를 뭐 외부의 다른 언론사에 유출했다는 혐의를 네. 갖고 해당 기자의 뭐 집 사무실 그래서 네. 회사까지 이제 MBC까지 와서 이걸 압수수색하겠다라고 하면서 한참 대치를 했던 상황들이 있었고요. 네. 그럼 뉴스룸은 압수수색 당한 겁니까? MBC는? 그때 이제 압수수색을 반대하는 이제 구성 조합원들이랑 시위를 하고 해서 막았죠. 압수수색은 막았는데 네. 압수수색 영장을 집행하지 않는 조건으로 가서 현장만 한번 보겠다라고 해서 뉴스룸에 들어가서 그 기자의 보도 자리만 보고 돌아갔었죠. 과거에 언론사에서 이렇게 뉴스룸에 압수수색 했었던 경험이 있습니까? 사례들이? 그 과거에 시도는 있었죠. 뭐 가까이는 이제 박근혜 정권 때 네, 있었는데 네. 그때 정윤회 문건인가요? 어디를요? 그때가 세계일보였을 겁니다. 아마 정윤회 문건을 이제 입수를 해서 네.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국정농단 보도를 아마 세계일보가 냈던 것 같아요. 오. 그래서 아마 청와대가 명예훼손으로 이제 압수수색 계획을 잡았던 걸 아는데 여론이 이런 소문이 나고 이러니까 여론이 너무 안 좋은 거예요. 그래서 압수수색을 중단하고 뭘 했냐면 세무조사를 대신했습니다. 대신에. 그러니까 이게 당시만 해도 우리가 그때도 되게 권위주의 정권이다 이렇게 했는데도 여론이 안 좋으면 안 했던 거예요. 근데 지금은 이제 여론과 상관이 없는 거죠. 네, 상관없어 보입니다. 자, 그렇다라고 한다면 저는 진짜 궁금한 게 대통령의 명예훼손, 대선 허위보도 의혹 관련해서 보니까 언론 기자 압수수색 현황들이 쭉 나와 있어요. 대통령이 당선이 됐잖아요, 본인이. 그리고 나서 이게 후보 시절에 있었던 일들인 거잖아요. 사실 만약에 대통령의 당선을 못해서 뭔가 억울함이 있어서 막 이렇게라도 하면은 저는 좀 이해가 될 것 같아요. 이런 허위 보도들 때문에 내가 당선이 못해서 뭔가. 근데 지금은 당선이 이미 된 상황인데 과거에 이 보도 의혹들로
보도가 의혹이 있다 하면서 이렇게 언론들을 명예훼손의 이유로 압수수색하고 이렇게 하는 이유는 뭡니까? 저 개인적인 생각인데 네. 저는 지지율이 낮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끌어올리기 위해서 지지율을 올리려고? 그러니까 더 이상 지지율이 내려가는 이유가 아마 언론의 보도라고 생각을 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윤석열 정부의 지지율은 30%대였고 최고로 낮을 때 27%, 그다음에 지금도 계속 30%에 머물고 있는데 네. 아마 그거는 자기를 욕하는 언론사들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그리고 또 총선도 앞두고 있고 하니까 언론을 좀 뭔가 좀 길들이고 싶고 그래서 보도를 지지율이 낮은 게 가장 큰 문제가 아닐까라고 저는 솔직히 개인적으로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들 어떻게 생각하세요? 지지율이 왜 낮는지에 대한 생각은 안 합니까? 그러니까 그 생각은 할 수가 지지율이 없는 왜 거고. 낮은지 생각해서 그거를 수정을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자기가 잘 할 수 있는 것을 선택을 하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허위 보도라는 것도 검찰이 지금 내세우는 프레임이고요. 이게 사실 허위인지 아닌지는 이제 따져봐야 되는데, 그 과정에서 이거를 뭔가 의도를 갖고 음모를 갖고 공작을 한 것처럼 이렇게 프레임을 씌워서 압수수색 범위를 엄청 넓히고 있는 게 사실 좀 문제인 것 같아요. 그래서 네. 이게 사실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 자체가 뭐 언론사도 어떤 현행법을 피해갈 수는 없겠지만, 언론사 안에는 수많은 취재원들의 정보가 있고 언론사 기자들은 취재원 정보를 보호해야 되는 의무들이 있단 말이에요, 직업윤리상. 근데 그런 것들이 이런 압수수색이 계속 되다 보면 그런 것들에 대한 언론에 대한 신뢰 이런 것들도 떨어질 수밖에 없고, 네. 그러니까 저희가 마음 놓고 취재할 수 있는 것도 제한이 될 수밖에 없고, 그래서 그런 부분이 되게 좀 심각한 전 문제인 것 제일 같아요. 화나는 게 뭔지 아십니까? 윤석열 정부가 처음에 와서 용산으로 이전을 했잖아요. 네, 그리고 네. 기자들과 되게 스킨십을 많이 하겠다. 김치찌개 직접 끓여주겠다. 그렇게 했는데 도어 스태핑도 이제 더 이상 하지 않고 기자들 만나기는커녕 오히려 압수수색을 하고 있잖아요. 저는 솔직히 되게 충격적이었던 게 뉴스룸을 압수수색하겠다고 했는데 그때 9시 뉴스인가? MBC 앵커가 자기가 입사한 이래 처음 보는 광경이라고 얘기를 했었어요. 저는 이게 도대체 과연 정말 대한민국이 정말 선진국인가? 독재 국가는 아니면 후진국으로 가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굉장히 너무 윤석열 정권이 잘하는 게 압수수색이어서 그래요. 이게 뭐 장기 자랑하는 거예요? 그렇죠. 지금 뭐 계속? 후쿠시마 핵 오염수부터 네. 뭐 양평 고속도로 문제 등등등 이슈에서 계속 따라가지 못하고 본인들이 뒤처지고 열세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슈들을 덮을 만한 새로운 이슈가 있어야 되는데 잘하는 게 압수수색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언론사들을 압수수색하고 그 어떤 이슈를 안 프레임을 만들면 만들고. 되잖아요. 안 만들면 계속 악재가 생기잖아요. 본인들이 그렇다면 압수수색은 초유의 사태라고 했는데 MBC 압수수색의 시도가 있었을 때 다른 언론사들은 어느 정도 보도했습니까? 저는 이 건만 놓고 보더라도 네. 대동소이했어요. 그 당시에 이 보도 자체가 대선을 앞두고 매우 센세이션한 이슈임에는 분명했고, 네. 뉴스타파. 그래서 이거는 특정 언론사가 보도했던 그 아젠다가 아니고, 네. 심지어 뭐 지금 종편의 보수 채널이라고 하는 뭐 TV조선 같은 데도 보십시오. 양이 많았으면 많았지 덜하지는 않은 보도를 했단 말이죠. 그러면 자, 왜 똑같은 잣대를 안 들이게 되는 겁니까? 그러면 TV조선에도 압수수색 들어가고 네. 해야죠. 그러지 않잖아요. 그 자체가 특정 언론에 대한 그냥 길들이기로 들어오는 거고, 네. 저는 조금 더 좀 예민한 문제일 수는 있지만, 검찰이라는 조직 자체가 사실 취재 대상으로는 매우 폐쇄적인 곳이지 않습니까? 이 수사의 기밀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또 여러 가지 범죄 사실의 공표 이런 부분들이 제한적이기 때문에 사실 그 검사들의 입 혹은 내부의 딥스롯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게 사실은 전원 보도들이 많지 않습니까? 실제로 법조에서 나오는 기사들을 보면. 그러니까 이거는 아마 검사 출신 윤석열이 볼 때는, 대통령이 볼 때는 아니 이게 뭐 내 입에서 불러주는 대로만 받아 쓰면 되는 거지, 이게 무슨 언론의 자유라든지 이런 것들에 대한 인식의 차 이런 것들이 또 굉장한 괴리가 있지 않나 이런 생각들도 좀 들긴 해요. 그 질문을 이제 저는 종종 어떤 질문들은 좀 다르게 해야 된다 생각이 드는데, 왜 보도를 하지 않았을까 보다도 보도를 하지 않은 것을 안 할 걸 몰랐을까라는 것들이 질문이 돼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압수수색을 해도 많은 언론이 보도하지 않을 것이라는 전제하에 한다는 것이죠. 윤석열 정부 하에서는요?
어떤 특정 권력은 이제 더 그런 것들이 확신이 있을 수 있고 어떤 권력은 그러지 않을 수도 있죠. 근데 지금 권력은 그런 확신이 더 큰 것 같아요. 네. 왜냐하면은 일단 언론 뉴스룸에 대한 압수수색은 금도라는 게 있잖아요. 금도거든요. 민주주의사에서 금도의 바로 방점이 언론사에 대한 탄압이거든요. 네. 근데 그게 이제 뭐 검열까지는 저희가 어떤 정도로 수용을 할 수 있다고 하더라도 네. 이게 압수수색은 그 금도를 넘어도 한참 넘어선 것입니다. 이걸 할 수 있는 것은 네. 해도 될 수 있다는 어떤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저는 권력이라는 것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어떤 조건들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압수수색을 해도 된다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것이 보도를 하지 않거나 네. 보도를 왜곡할 것이다 라는 믿음이 있다는 것이죠. 그 그래서 믿음을 깨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길리님? 이렇게 훅 안 들어오시면 돼요. 아, 그런 믿음. 근데 너무 새로운 시각이네요. 당연히 다른 언론에서는 막 다 들고 일어나고 이게 엄청난 금도임에도 불구하고 웬만하면 그렇죠. 조용할 것이다라는 네. 믿음이 있었군요. 그게 없으면은 할 수가 없는 것이죠. 어, 부당한 권력을 만드는 시스템에 대한 안정에 대한 믿음이 있어야 돼요. 이제 그것이 없다면은 부당한 권력은 작동하지 않는 것이죠. 저는 솔직히 언론, 그러니까 압수수색, 뭐 기자들 고소 고발은 그렇다 쳐요. 근데 그게 굉장히 선택적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똑같은 조건으로 똑같이 잣대로? 똑같은 잣대로 모든 방송사에 똑같은 잣대를 들이대야 되는데 자기들이 비기 싫고 보기 싫고 그런 데는만 조사를 한다는 거죠. 도대체 원칙이 도대체 무엇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그게 원칙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세계관이 원칙인 거예요. 이렇게 딱 두 개로 나눠져 있는 거예요. 이쪽은 민주당 우호적인 편, 곳. 나쁜 편, 우리 편이 아니고 이쪽은 우리 편 방송, 뭐 종편, 뭐 조선일보, 동아일보 뭐 그렇겠죠. 이쪽은 당연히 김만배 관련 보도를 해도 네. 윤석열 커피 보도를 해도 압수수색하지 않아요. 네. 그냥 우리 편이니까. 저는 궁금한 게 진보 보수 이런 걸 다 떠나서 우리나라 전체 언론에서 비율이 어떻게 됩니까? 무조건 윤석열 정부를 찬양하는 그런 언론사, 뭐 예를 들면 뭐 TV조선, 뭐 종편의 채널들이 있잖아요. 그것과 그래도 최대한 객관적으로 뭐 여기도 까고 저기도 까고 뭐 객관적으로 해온 언론사들의 비율이 5대5입니까? 비등합니까? 계산을 안 해봐가지고. 그러니까 대략적으로 저는 언론사의 숫자로 보면 보수 쪽에 언론이 좀 더 많지 않을까 싶은데 저는 네. 딱 이렇게 뭐 어디가 많다 적다라고 얘기하기는 사실 뭐 좀 조심스러운 부분도 있고 뭐 네. 언론사의 성향이라는 게 딱 그렇게 뭐 진보 보수로만 가려지고 뭐 이런 그러니까요. 것들은 아니니까 네. 그래서 간접적인 이제 뭐 추론을 할 수 있는 거는 이제 언론 시장이라고 있는데 이제 광고 시장이에요. 네. 그다음에 이제 언론에서는 이제 구독자 시장 이런 게 있는데 보통 7대3이라고 그러죠. 이제 7은 어디예요? 보수가 이제 언론 광고 시장이나 이제 구독자 뭐 이런 것들을 한 70%가 이제 네. 보통 말하는 이제 보수 언론들이 이제 가지고 있죠. 이번에 그 윤석열 정부가 고소 고발하고 뭐 했던 인용 보도 관련해 가지고 이슈가 된 언론사들이 뭐 당연히 공영방송 KBS, MBC, 뭐 YTN, 경향신문, 한겨레, 뭐 뉴스타파 정권이 좀 비판적인 언론사 중심으로 찍어서 이제 공격을 한다는 거고. 네. 그래서 저번에 기자회견 때도 말씀드렸는데, 그러니까 MBC가 작년에 바이든 날리면 보도했을 때 네. 똑같은 내용을 140개 언론사가 보도를 했는데 네. MBC만 공격했단 말이에요. 그때 네. 정권의 논리가 MBC가 처음으로 자막을 그렇게 다니까 다른 언론사들이 다 따라온 거다라는 인식이었거든요. 네. 그런데 이번에 마찬가지로 뉴스타파가 보도를 먼저 했잖아요. 관련해서 MBC는 그걸 인용해서 보도를 했단 말이에요. 네. 그럼 예전에는 MBC가 보도할 때는 다른 인용한 언론사들은 문제가 없다고 공격을 안 하다가 이번엔 뉴스타파가 첫 보도를 하고 MBC가 그걸 인용해 보도했더니 네. MBC가 또 의도를 갖고 인용을 했다라고 지금 공격을 하고 있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어떤 상식적인 잣대를 갖고 뭔가 지적을 하는 게 아니라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언론 탄압의 일환으로 이런 검찰이 동원되고 있다라는 게 좀 입증이 되는 것 같아요. 그럼 윤석열 정부가 다른 언론사 되게 무시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때 바이든 날리면 때도 이거를 MBC가 자막을 다니까 모든 언론사가 MBC를 따라했다는 건 진짜 언론을 그러니까요. 정말 무시하는 행태잖아요. 근데 되게 이게 자존심- 네. 단순히 지금 그냥 언론이 개개인의 그 뭐 취재 활동에 대한 탄압으로 끝나는 문제가 아니라 그래서 소위 말하는 길들이기의 차원의 문제가 아니고 네. 이런 것들을 지금 누가 다음에 받고 있습니까?
이게 권력기관이 저는 총동원되는 거예요. 그 검찰도 지금 일부의 문을 여는 것이고 압수수색이라든지 수사로 탄압을 들어가면 네. 그다음에 방통위가 바로 움직이잖아요. 방심위가 움직이잖아요. 네. 제재하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 방송사 정말로 문 닫게도 할 수 있겠다는 그런 것들을 공언하고 있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게 단순히 그냥 개인 언론인들에 대한 탄압의 문제 수준이 아니다. 이 메커니즘이 누구를 향해 있냐면은 보통 영향력 있는 어떤 주체들에 향해 있어요. 왜냐하면 바른 비판적인 목소리가 아무리 강하더라도 그 목소리가 영향력이 크지 않으면 내버려 둬요. 어쩐지 예. 변희재 미디어워치에서는 엄청 비판하는데 한 번도 고소고발이 안 들어가요, 교수님. 두 번째 이제 조건은 뭐냐면 그 목소리가 이제 씨를 소환하고 네. 그 목소리가 보편적으로 정당하다는 인식이 팽배했을 때도 쳐요. 아, 친다. 네. 지금 우리 뭐 TBS, YTN, KBS, MBC 공통점이 뭐냐면 공영방송이 공통점도 있지만 네. 신뢰도가 높아요. 그러니까 이게 시장의 크기는 많이 잡아먹지는 않는데 네. 사람들 신뢰의 시장 크기는 굉장히 많이 그렇죠. 잡아먹고 있죠. 그래서 이제 이 고리를 이제 끊는 것이라고 네. 생각을 할 수 있는 것 같아요. 네, 좋습니다. 조만간 언론아싸 압수수색 들어올 것 같다고 네, 기뻐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만큼 주목받고 있다. 그리고 수K 정님께서 시즌2 너무 기다렸습니다. 대화가 자연스럽게 이어져서 너무 좋다. 이 세트가 좋은 것 같아요. 이 네, 세트. 그래요? 잘생긴 노조 위원장님들 얼굴이 더 잘 보이면 좋겠다고 했는데 지금 이 대화도 힘듭니다. 얼굴까지 잘 보이는 거는 저희가 조금 더 노력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쨌든 너무 감사드리고, 자, 그렇다면 검찰이 언론을 놀이터 삼아서 이 압수수색하고 수사하고 고소 고발을 할 수 있게 된 근본적인 이유, 이거 뭐 대통령이 검사 출신이어서 가능한 겁니까? 뭡니까? 어려운 질문이다. 어려워요? 그 권력은 늘 이제 무엇을 하고 싶으냐면은 뭐 우리 학생들에도 말하는데 네. 권력이 원하는 딱 하나다라고 이야기해요. 뭐예요? 더 많은 권력. 그 이상을 바라질 않아요. 왜냐하면 이제 더 많은 권력을 원한다고요? 그쪽 뭐 더큰 권력? 돈을 더 원하겠습니까? 뭐 어떤 뭐 더 큰 집을 원하겠습니까? 그게 아니거든요. 권력을 가지고 있는 자가 원하는 거는 두 가지로 할 수 있겠네. 그걸 유지하는 것과 더 많은 권력이겠네. 그렇기 때문에 그것을 할 수 있는 모든 제도적인 장치를 안정적으로 만들려고 하죠. 그거는 이제 진보적인 정권이나 보수적인 정권이나 마찬가지라 생각합니다. 네. 물론 이제 진보적인 정권은 그것을 좀 정당한 방식으로 이제 하려고 하시겠죠. 근데 이제 그렇지 않은 정권은 그것을 정당한 방식으로 할 수 있는 메커니즘이 아니에요. 그래서 그것을 부당한 메커니즘으로 이제 할 수밖에 없게 되는 것이죠. 네. 부당한 메커니즘도 법 테두리 안에서 해야 되는데 그것을 이제 과도하게 하다 보니 직권 남용이 발생하는 것이고 네. 여러 가지 위법적인 상황을 이제 발생하는 것이고 네. 사법 권력을 동원해서 무리한 압수수색을 하는 것이고 아까 말했던 금도를 넣게 되는 것들이 발생을 하는 것이죠. 네. 그렇게 함으로써 뭐가 발생하느냐면 권력을 유지하고 더 많은 권력을 만들어내는 것이죠. 지금 당장 이제 정치 스케줄에서는 당장 총선이 있겠고 이제 이런 것들이 굉장히 권력을 유지하고 만드는 데 중요한 과정들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러한 것들에서 지금 신뢰 시장을 많이 이렇게 확보하고 있는 매체들에 대한 통제는 선택이 아니라 이제 필수일 것 같아요. 예. 지금의 권력만으로도 이렇게 장악하는데 이 권력이 더 커지면은 어떻게 될지 상상하기 싫은 세상이네요. 네. 저는 좀 법원도 네, 좀 법원. 부탁을 좀 드리고 싶은데 뭐 법원이 좋은 결정을 내려주실 때도 많지만 네. 이 언론사에 대한 압수수색이나 그 언론인들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 발부를 조금은 지금보다 신중하게 해주셨으면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검찰이 마구잡이식으로 영장을 신청하는 것들이 상당 부분 법원을 통해서 이제 발부돼서 내려오는데 네. 이게 사실 미칠 결과들이 상당히 크거든요. 그러니까 기자들 입장에서 이 휴대폰이나 노트북에 온갖 중요한 취재 정보들, 그 취재 정보들은 어떤 권력에 대한 감시 기능이나 이런 것들이 다 담겨 있고 취재원들이 보호가 제대로 돼야 기자들한테 제보하고 자기들이 어렵지만 자기 신분이 드러나지 않게 뭔가 제공하고 이런 것들이 네. 다 기자들의 그 취재 도구에 이렇게 들어가 있는데 이렇게 쉽게 압수수색이 벌어진다고 하면 제보자들도 겁날 거 아니에요. 당연하죠. 결국 그게 권력에 대한 감시기는 약화로 이어질 수밖에 없어서 저는 법원에도 좀 압수수색 영장 발부에 좀 신중을 좀 더 해주셨으면 좋겠다. 개인적으로 기자님들이 고소고발을 당하면 회사에서 어디까지 보호해 줍니까?
회사마다 다르겠지만. 네, 뭐 YTN 같은 경우는 업무와 관련된 그리고 정상적인 데스킹 과정을 거친 기사다. 그러면 관련된 비용은 다 회사에서 부담합니다. 저희도 그렇게. 네, KBS도 그래요. TBS는 어떻습니까? 저희도 뭐 그렇습니다. 이제는 안 그럴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근데 회사마다 그 회사마다 정도의 네. 좀 차이는 있을 거예요. 근데 이제 기자 입장에서는 뭐 회사에서 이걸 비용을 댄다 하더라도 뭐 명예훼손으로 뭐 3억 5억씩으로 해서 만약에 그런 결론이 나온다 하면 위축되고. 상당히 부담이 맞아요. 되죠. 그걸 만약에 회사가 비용을 낸다 하더라도. 맞아요. 그러니까 맞습니다. 그런 걸 노리고 사실 마구잡이로 고소 고발을 하는 거고. 있잖아요. 김학의 씨 있잖아요. 법무부 차관해서 네. 성매매 네. 의혹, 네. 성접대 의혹. 검사 아니에요, 이 사람? 예, 검사 검사죠. 출신. 법무부 네. 차관 검사장. 하려고. 그분 동영상을 저희가 원본을 입수해서 저희 팀이 보도했었는데 그분이 5억 명예훼손 소송을 내가지고 결과 어떻게 됐어요? 저희가 이겼습니다. 오, 잘한 거죠, 그거는. 네. 자, 법조. 그 얘기하려고 그런 거예요. 그렇죠. 네, 네, 잘하셨습니다. 그때 변호사 비용 같은 거는 네. 다 이제 회사에서 네. 해서 큰 신경 안 썼다. 법조 언론인 클럽 이거 뭔지 궁금합니다. 왜냐하면 여기 출신들이 지금 KBS도 가고 방심이도 가고 TBS도 가고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 법조 언론인 클럽은 제가 조금 말문을 열게요. 네. 재단 법인이고요. 현직 아마 법조단에 기자단에 이제 출입하는 대부분의 언론사 이제 기자들이 뭐 소속이 돼 있는 그런 이제 일종의 모임인데 네. 뭐 이 단체를 저희가 무슨 싸잡아서 이렇게 비난한다기보다 네. 저는 일단 근본적인 질문을 그걸 던지고 싶어요. 인터넷 홈페이지를 들어가 보시면 네. 그 밑에 불치의 대기업들이 후원사로 이렇게 쭉 등재가 되어 있습니다. 법조 언론인 클럽 네, 홈페이지. 대기업들이요. 뭐 이름만 대도 다 알 수 있는. 근데 기본적으로 저희 여기 다 기자 본부장님들이시지만 저희가 불가근 불가원이라는 얘기를 처음 입사할 때부터 항상 선배들로부터 이렇게 배우잖아요. 그게 뭐냐면 네. 취재원과는 너무 가깝지도 말고 너무 멀어지지도 말라. 근데 이거는 사실상 그 법조 기자 이런 걸 떠나서 언론인이 사실은 약간의 그 거리를 늘 불가근 불가원을 해야 될 자본이란 말이죠. 근데 그 자본이 떡하니 그냥 박혀 있는 것 자체가 좀 이거는 저는 이제 문제 제기를 안 할 수밖에 없는 것이고 네. 또 하나 조금 그림을 보고 좀 설명을 드릴게요. 네. 여기 세 분의 사진이 있습니다. 네. 지금 제 오른쪽 끝부터 지금 KBS 박민 지금 낙하산 후보고요. 네. 그다음에 지금 방심위 정현주 방심위원장 후임으로 갔던 유희림 씨 그리고 지금 또 TBS 이사장으로 가 있죠. 박노황 전 연합뉴스 사장입니다. 자, 이 양반들이 한결같이 법조 언론인 클럽 회장을 지냈던 분들이에요. 이분들이. 네, 근데 아니 그럼 법조 언론인이라는 법조인이라는 거예요? 언론인이라는 거예요? 정확한. 너무 궁금해. 뭐 전공이 뭐예요? 언론사에 소속돼 있는 언론인들이죠. 언론인들인데. 근데 왜 법조가 붙어요? 그러니까 그 법조 출입을 오래 했거나 청와대? 이런데? 그러니까 저기 뭐 중앙지검, 뭐 대법원, 뭐 중앙지법 이런 그런 기관들의 네. 출입을 오래 했었던 다 기자 출신이라는 법조라는 거죠. 게 이제 법원, 검찰, 뭐 변호사에서 뭐 법조 3륜 뭐 이렇게 얘기하는데 네. 그 법조 보통 이제 언론사마다 법조팀이라고 해서 검찰, 법원, 변호사를 취재하는 팀이 네. 있거든요. 네. 제가 언론인으로 부를 수 없는 이유를 좀 설명을 좀 드리려고 네. 해요. 네. 왜냐하면 자 보십시오. 저 박민 후보자 같은 경우는 그 당시 이제 언론인 클럽 회장을 하면서 네. 그 기억하실 겁니다. 2020년인가요? 그 추미애 법무장관 그다음에 윤석열 당시 이제 중앙지검장의 갈등이 이렇게 빚어졌을 때 네. 실제로 어떤 일을 하냐면 그 회장 자격으로 현직 법조 출입 기자단을 상대로 여론조사를 해서 보도자료까지 냅니다. 당시에 200명 넘는 법조 그 언론인들이지만 실제로 여론조사 참석한 분들은 절반이 되잖아요. 근데 그 여론을 가지고 공표까지 하죠. 근데 그 결과는 윤석열 당시 중앙지검장에 대한 총장 아니에요? 그때 검찰총장이었나? 네. 네, 검찰총장 때 그 징계가 좀 부당하다. 어쨌든 윤석열 당시 총장에 대해 매우 유리한 여론조사를 내게 됐습니다. 네. 그리고 유희림 씨 같은 경우는
박노광 씨 같은 경우, 유희림 씨 같은 경우도 네, 가운데 당시에 분. 2020년에 이 양반도 이제 그 클럽 회장 출신이고 그때 그 징계심의위원회. 법무부 감찰위원으로 들어가 있었어요. 그 감찰위원이 어떤 자격이냐면 징계심의를 할 수 있는 권한을 갖고 있는 위원회였죠. 근데 그때도 윤석열의 손을 들어주는 의견을 냈습니다. 우호적이네요, 확실히. 단순히 법조언론인 클럽 회장이라는 공통점이 아니라 사실상 지금 권력의 최정점에 가 있는 대통령과의 매우 특수한 인연들의 고리가 있다는 거죠. 네. 근데 이 자들이 지금 다시 어디로 왔냐? 언론의 매우 중요한 기관들의 지금 수장으로 가려고 하거나 갔지 않습니까? 낙하산의 형태로. 네. 그리고 가서 또 하는 행태가 이 언론 질서를 바로잡는 일들을 하고 있냐? 그렇지 않죠. 과거보다 더 후퇴한 어떤 이런 것들을 진행을 하다 보니까 이런 그 고리가 결국은 이 정권이 말하는 정말로 이런 게 이권 카르텔이 아니고 뭐겠습니까? 그런 의심을 문제 제기를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출입처 기자단은 다 있잖아요. 그렇죠. 근데 예. 이제 이러한 클럽 차원의 기자단이 또 있나요? 제가 알기로는 법조 언론인 클럽 같은 기형적인 형태의 조직은 없습니다. 국회에도 국회 기자단이 있고, 네. 뭐 각종 경제부처에도 출입 기자들이 다 있는데, 단지 거기를 출입한다는 이유로 클럽 만들어서 이런 식으로 활동하는 기자단은 제가 알기로는 없어요. 자기네들끼리 그냥 만든 거예요? 자발적으로? 법조 언론인 클럽이요? 네. 그렇죠. 그럼 저는 궁금한 게 예를 들어 뭐 국회 언론인 클럽이 있거나 뭐 경제 언론인 클럽이 있는 게 아닌데 법조 언론인 클럽이 특별하게 생기는 이유는 있을 것 같거든요. 하필이면 법조 기자들이 그러니까 만든 그 클럽이 법조 네. 취재 법조 전문 자체가 기자였던. 전문 기자는 아닌데 법조 출신입니다. 참고로 과거 네. 과거 예. 네. 거기가 되게 폐쇄적이에요. 그래서 취재가 원활하지가 않다 보니까 어떤 독점적인 정보를 이 법조 기자들이 가질 수 있는 거죠. 네. 그래서 이분들은 그 정보를 더 많이 향유하고 싶었던 거고 이렇게까지 표현하면 좀 뭐한데 네. 저는 일종의 브로커나 다름없다고 봐요. 그렇게 법조 언론인 클럽. 네, 제이디님이 활동하시는 법조 언론인 클럽은 출세에 목마른 언론인들의 이권 카르텔 아닐까요? 이런 네. 글도 정확한 표현 뭐 남겨주셨습니다. 모든 분들이 뭐 그런지는 알 수 없지만 네. 지금 이렇게 뭔가 몇 분 이렇게 이름 나오는 분들은 네. 사실상 대장동 사건에 이름 올린 김만배 씨나 그런 분들도 법조 언론인 클럽은 안 들었습니다. 아 그렇군요. 이게 언제 만들어진 거죠? 2007년으로 제가 알고 있거든요. 2007년이면 노무현 대통령 때 집권 때네요. 2009년인가? 그거 한번 더 확인해봐야 되는데 2007년 9년 하여튼 그 무렵으로. 이게 처음에는 약간 뭐 사교나 그다음에 이제 이런 클럽을 만들어서 아마 법조인들과 좀 더 유대를 계속해서 취재에 좀 더 도움이 돼보자는 차원으로 만들지 않았을까 싶어요. 네. 처음에 만들 2007년, 때부터 뭐 2007년. 이권 카르텔을 하려고 했겠어요. 근데 네. 이제 이게 시간이 오래 가고 계속 쌓여가면서 이제 그런 모습들이 좀 나타나고 있는 거 아닌가. 특히나 그거를 지금 윤석열 대통령이 잘 이용하고 있는 거죠. 저는 되게 궁금한 게 있습니다. 제가 기자는 아니잖아요. 근데 법조 출입도 하셨고 이제 기자들이 생각하실 때 지금 권력과 언론이 얼마나 결탁하고 있을까요? 특히 법조 기자단도 좀 문제가 많았는데 어떻게 보시는지 좀 궁금합니다. 되게 폐쇄적이잖아요. 권력이 어떤 권력을 워낙에 정치 권력. 정치 권력과 네. 언론이 얼마나 결탁했냐고요? 네. 여기 권력자가 없어서 대답하기가 힘들 것 같아요. 그것은 최 교수님이 여기 법조 출입처 할 때 서류가 필요한가 봐요. 네. 네. 그 중에 서류 하나가 이제 이런 게 있는데 기자 프로필. 네. 네. 보면은 되게 뭐 다른 것들은 뭐 다 이해할 만합니다. 뭐 이름 소속 알아야 되니까요. 근데 이제 출신 고등학교와 대학이 들어가요. 이거 보통 안 적어요? 근데 이제 이게 누구한테 제출을 하냐면요. 네. 기자단에게 제출을 하잖아요. 기자단이 이제 접수를 받아서 네. 심사를 하는데 어느 대학이 나왔고 어느 고등학교를 나왔는지 심사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출입처 기자단에서 심사할 여러 가지 기준들에서는 이러한 것들이 들어간다는 것 자체가 뭐랄까 조금 약간 학연? 그런 의심을 느낌이 해볼 좀 수도 드는 있다. 거죠. 네. 그 심사까지는 모르겠어요. 심사까지 하는지 모르겠는데 출입기자 프로필 할 때 저렇게 적는 거는 있는 것 같고. 네. 근데 저는 출입처마다 저게 있는 것도 있고 없는 것도 있긴 해요. 근데 이제 법조가 원래 그 법조 변호사, 판검사 사이에서도 뭐 연수원 기수, 그다음에 학연, 지연 이런 걸로 많이 좀 연결이 되는 분위기와 법조 기자단의 저런 것도 약간의 이제
겹치는 모습들이 있어서 이제 좀 뭐 논란이 되는 지점은 있을 수 있을 것 같은데. 그 보니까 법조 언론인 클럽은 2007년도 5월 3일에 창립했고 2010년도에 사단법인을 등록했다고 합니다. 아, 구세 댓글을 달아주죠. 아니요. 네네. 이제 사무처장님. 네. 근데 저 출입기자 프로필에 출신 지역은 왜 있는 겁니까? 출신 지역? 네. 그러니까 그거는 저런 게 전반적으로 네, 심지어 약간 저희는 옛날식의 입사할 때도 저런 거 안 적어내요. 요새는 입사할 좀 때도 없어졌죠. 다 블라인드에서. 네. 이런 거죠. 요즘 이제 새로운 언론사들은 젊은 기자분들 중에는 사실 이런 것들이 굉장히 이제 민감한 부분도 있고, 그렇죠. 두 번째는 뭐냐면요. 이런 것들이 있어야지 기자가 로 인정을 받는 것인가? 라고 하는 질문이 들어갈 수가 있는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사실 기자의 책무, 기자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은 이러한 이제 학업, 이러한 백그라운드는 부차적이 돼야 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나라에서 가장 중요한 어떤 부처라고 할 수 있는 이제 법조 기자단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아무 기자가 못 들어간다라고 하는 장벽으로 이렇게 인식될 수 있고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런가? 우리 지금 낙하산 후보께서 박민? 네, 낙하산 박민 후보께서 KBS에 뭐 아는 양반들 별로 없을 거 아닙니까? 그래서 자기 출신 고등학교랑 대학교 후배들이 찾고 있어요 지금? 찾아서 실제로 뭐 인사청문단 꾸려지고 그 주변 요직에 벌써요? 그 출신들로 많이 꾸렸어요. 벌써. 네. 자, 그러면 마지막 질문 해보고 마무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언론이 검찰과 공생관계가 아닌 비판과 또 견제 기능을 하기 위해서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한마디씩 말씀해 주시죠. 저는 일단 네. 이런 압수수색과 고소고발에 대한 그 무리한 수사의 결말이 네. 되게 비극적일 것이다라고 생각을 이 합니다. 과잉 수사의 결말이. 네. 왜냐면 지금은 좋겠지만 이거 거의 다 무죄일 거고요. 그 다음에 언론을 이런 식으로 과잉 수사를 한 걸 반드시 본인이 당할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그런 결말을 일단 예측을 하고요. 네. 건전한 견제 기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권력이 마음을 먹지 않으면 된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런 선의를 기대하기엔 너무 그렇잖아요. 네. 방송 3법을 통과시켜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저는 뭐 기자들 역시 언론인들 역시도 네. 기자 정치 결국 초심을 계속 유지하면서 취재를 하는 것이 이제 처음에는 취재 목적이라고 생각하면서 검찰과 어떻게든 좀 더 친해 보려고 하고 이런 것들이 쌓여가면서 외부에서 봤을 때는 어떤 유착이라는 비판을 받을 수 있는 지경까지 갔다라고 생각하거든요. 다시 초심으로 좀 돌아가서 정확하게 취재하고 정확하게 보도하기 위한 그런 기자 정신을 좀 유지하는 것이 비판과 견제 기능 유지의 중요한 부분 아닐까 싶어요. 네. 저는 검찰 수사에 대한 속보 경쟁을 안 하면 되는 것 같아요. 이게 그 서초동 그 법조 기자단에 있으면 이런 게 되게 중요해요. 검찰이 언제 어디를 압수수색하며 누구를 언제 소환한다. 그 날짜만 특정해서 아는 것만으로도 엄청난 특종으로 인정을 받아요. 그 바닥에서는. 그러니까 그런 식의 속보 경쟁을 하지 않으면 검찰할 때 굳이 잘 보여야 될 이유도 없고 아쉬운 소리 할 이유도 없습니다. 근데 이걸 내려놓을 수 있어요? 기자들이? 내려놔야죠. 아니 뭐 월급 더 줘요? 만약에 뭐 그런 건 속보- 아닌데 네. 그 문화 속으로 들어가면 또 그렇게 되고 또 기자들이 이런 단독을 하고 싶은 마음이 되게 강해요. 그게 긍정적으로 작용을 하면 우리 사회를 좋게 바꿀 수 있는 훌륭한 보도들이 나오겠지만 단순히 한 발 먼저 쓰는 거에 대한 가치만 두고선 그렇게 경쟁하면 이 문제가 생길 수도 있어요. 기자들이 특히 내려놔야 될 것 검찰에서. 같아요. 기자들이 내려놔야 될 것 같아요. 예. 네. 우리 네, K님. 저도 그 뭐 다들 말씀하신 거에 동의하고요. 저는 기본적으로 그 약간 우리 사회에 팽배해 있는 그 패거리 문화 있지 않습니까? 패거리 문화. 아마 이게 그냥 단순한 검찰과 언론 문제 이렇게 그냥 획일화시키기도 좀 힘든 부분일 거예요. 그 안에서도 학연 찾을 테고, 지연 찾을 테고, 뭐 개인 인연 찾을 테고, 그런 약간 패거리 문화들이 깨지지 않는 이상 이런 것들이 사실상 어떻게 제도적으로 뭐 보완할 수 있는 방법이 현실적으로 있을까요? 저는 그렇지는 않다고 보고요. 그런 것들이 인식 전환이 더 우선이 돼야 되겠죠. 그런 것들. 저는 언론들이 이제 언론 자체의 문제들, 그다음에 뭐 좀 민주주의의 문제 이런 것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보도를 같이 좀 해줬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언론사들도 각각의 경쟁 관계가 있다 보니까 네. 타사 관련한 뭐 뉴스나 이런 것들 잘 안 다루는 그래요? 그런 것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아까 말씀드렸듯이 왜 뭐 MBC가 압수수색 시도를 당하거나 뭐 문제들이 있을 때 왜 전 언론이 함께 보도하지 않느냐라고 하는 것이 일종의 기존 지금 우리 사회 언론의 좀 문화처럼 그런 게 있거든요. 타사 관련 뉴스를 다룰 때 되게 조심스러워 하기도 하고 잘 좀 다루지 않기도 하고. 근데 이건 뭐 어느 한 회사의 문제가 아니라 우리 사회 언론 자유의 문제고 좀 민주주의의 문제잖아요. 네. 그런 부분에 있어서 언론이 좀 더 관심 갖고 이 정권의 탄압에 대해서 좀 제대로 국민들한테 알릴 수 있게 좀 같이 보도해야 되지 않나 생각합니다. 저는 개인적으로 시민으로서 이 과잉 수사에 관련된 언론 탄압에 관련된 죗값을 치르려면요, 방법은 기자분들이 끝까지 취재하는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검찰과 공생관계 견제 위해서는 부정부패 기자분들이 끝까지 취재하고 시민들이 알 수 있을 때까지 끝까지 캐묻고 그거를 시민들이 진실을 알고 그래서 신뢰를 시민들이 언론에 갖게 되면은 어떤 이런 언론 탄압의 이슈가 생겼을 때 누구보다도 더 먼저 시민들이 들고 일어날 거라고 생각하니까 기자 정신으로 꼭 보여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우리 길림님, 네. 오늘 너무 나름 활약을 했어요. 아니 기대를 많이 하지 않았는데요. 그렇다 놨다. 막 송곳 같은 질문과 답변과 역시 송곳 같은 질문? 죄송합니다. 뭔가 교수님이 맞았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오늘 어떠셨습니까? 처음 같이 해보셨는데. 네, 되게 디프레스돼 있다가요. 네. 방금 칭찬받고 너무 아니 좋았어요. 네. 방송 시간을 좀 더 늘렸으면 좋겠다. 아니요. 그러지 마세요. 네. 네, 말씀 듣고 되게 생각이 많이 드는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그랬으면 좋겠습니다. 한번 좀 이겼으면 좋겠다. 근데 그게 이제 언론사가 이기는 게 아니라 이제 시민과 함께 공영방송 언론이 어떤 것들에 대한 저항을 이겨냈다는 징표가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생각이 들어요. 그래야지 이제 비판이 힘이 생기실 것 같아요. 그래야지 또 신뢰를 바탕으로 또 비판이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와주라라고 하는 캠페인이 단순히 YTN 시민주주 운동이 아니라 공영방송과 시민이 함께 한번 이기는 계기가 됐으면 좋겠다. 그래서 이 시청자 분 그리고 이제 뭐 다른 지인분들 모두 YTN 시민주주 와주라 운동에 좀 참여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우리 YTN 고한석 지부장님이 조금 간략히 설명드리면 뭐 지금 방송 보고 계신 분들은 더보기에 들어가시면 링크가 있거든요. 그래서 온라인 서명만 해주시면 됩니다. YTN 우리 사주 조합에 의결권을 위임하겠다라는 온라인 서명이고요. 실제로 주식을 사주시면 가장 좋고, 주식을 현재로서는 살 상황이 아니다 그러면 향후에 몇 주를 사겠다. 근데 뭐 터무니없이 뭐 1,000억 이렇게 쓰시면 안 됩니다. 네. 돈이 많은 분들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그렇죠. 네. 청취자분들이 큰 손이 있을 수도 있잖아요. 순식간에 대주주가 될 수가 있어서 그러니까 뭐 어느 정도 가능한 수량으로 요즘 언론노조 지부장들의 그런 단톡방이 있는데요. 주식 산 거 인증하는 게 좀 되게 유행이에요. YTN? 네, YTN 주식 사는 게. 저는 비밀번호를 까먹어가지고 HTS. 전 계좌부터 만들어야 돼서 지금 주식 지금 사는 못 방법을 썼다는 거예요 지금. 누가 샀는지 다 체크가 되니까 곧 만들어서 사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시즌 1보다는 시즌 2가 확실히 그래도 조금은 나아졌습니까? 어떻습니까? 전 너무 좋은 것 같아요. 왜냐면 300분이 다 빠져나갈 줄 알았거든요. 우리 길림님이 말씀하실 때 살짝 20분 정도 나가셨긴 했지만 다시 또 확 들어오시고 이 300분이 감사합니다. 너무 소중해. 너무 인내심도 대단하시고 이 언론에 대한 사랑이 대단하신 것 같습니다. 저희는 매주 수요일 지금 마지막으로 진짜 꼭 묻고 싶은 게 있어가지고 오윤혜님께 묻겠습니다. 네네 물으세요. 최영길 이진순. 누구요? 최영길 이진순. 길림과 이진순. 저 길림이요. 네, 저는 없는 사람은 챙기지 않습니다. 여러분, 저희는 매주 수요일 밤 9시에 이 언론아싸 매주 수요일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들 다음 주에도 잊지 마시고 제가 뉴스알킥에서 예고 못하더라도 알람 설정해서 꼭 와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재방도 계속 하고 있으니까 많이들 봐주시고 우리 언론 노조분들 꼭 힘내가지고 한 주 동안도 잘 싸워서 다음 주에 또 많은 소식 들려주시길 바라겠습니다. 길림도 수고하셨습니다. 자, 다 같이 언론아싸 외쳐보고 끝낼 텐데요. 시민이 언론의 인싸가 되는 그날까지 언론아싸!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